오늘은 2장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수업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모델링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아마 그런 식으로 공부했을 거야. 이거 정의를 써라. 저는 그런 시험 안 내요. 그리고 뭐 모델의 요소가 뭐냐, 이런 거 외우는 이런 식으로 시험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책을 읽고 아니면 강의를 듣고 이해했는가를 테스트하지 뭐를 외웠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모델링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주체가 뭔지, 객체가 뭔지, 매체가 뭔지, 그리고 주체의 의도가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모델링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라. 자기가 문자 모델링 하는 거예요. 뭐 시는 시를 써도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토론을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자기의 의도를 잘 표현했는가, 이런 거를 우리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레고 같은 걸, 물질이잖아요. 레고를 가지고 내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본다든지, 내 친구는 레고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물질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고요. 또 그래픽 모델링을 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도 좋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안 되면 바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도 좋고, 그래서 수식어를 가지고도 모델링을 해보고 해서 여기서 언급한 그 다양한 매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어떤 객체를 선정을 해서 모델링하는 과정을 실습하는 게 이제 중반 이후에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강의실을 벗어나서 타 건물에 가서 큰 강당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습 위주로 후반부는 진행될 거예요.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이게 우리가 언어가 돼야 되잖아. 그죠? 서로 이 의사소통이 되게 하려면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은 목적이 있다. 그 모델을 하는 주체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의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냥 즐겁게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델링이 있고, 그러니까 순수 예술이라든가 뭐 문학 작품들이 되게 그런 게 많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의 모델링은 사실은 실용적 목적으로, 우리 원시인들은 생존 수단으로서 이 모델링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용적 목적과 비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주체가 다 인간이죠. 그죠? 그 주체가 모델을 하는데, 항상 모델링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객체라고 하자. 그 객체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사물, 물질 세계가 있고, 물리적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리적 세계를 인간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인식을 하면 이 머릿속에 정신, 멘탈 모델이 형성이 되죠. 그죠? 멘탈 이미지가. 그 심상. 그것도 우리의 모델링 대상이다. 또 하나는 그 심상을 표현하면 그게 모델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델 자체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지고 또 다른 모델링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계, 물리적 세계, 그 다음에 정신 세계, 그리고 그 물리적 세계를, 정신 세계를 통해서 표현해 놓은 모델의 세계, 또 다른 얘기는 가상의 세계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 모델의 세계도 또 하나의 다른 사람한테는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돌고 도는 순환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매체는, 표현 수단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죠? 건물 이런 건 이제 물질로 모델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소리, 몸짓, 문자, 숫자, 그 다음에 그래픽,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모델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는 객체가 또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모델링의 요소는 다시 이제 요소만 부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주체가 있고, 그죠? 그 주체가 인식할 대상이 있고, 그게 객체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 위한 매체가 있고, 그 결과물이 모델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논의 과정에서 자꾸 사용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이게 객체가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우린 거기에는 2차적 관심이야. 우리 현재 모델링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가방을 누구다 들고 다니느냐, 이 건물을 누가 쓰느냐, 프로그램을 누가 이용하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주체가 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이걸 쓸 사람, 자기가 만든 모델을 쓸 사람을 생각하고 의도를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이 요소에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거를 좀 분명히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는 주체의 의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차적으로는 대부분의 모델링은 의사소통이 그 주 목적인 경우가 많다. 뭐 사물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모델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판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 교육의 목적 또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연구 개발과 실험, 주로 이제 이공계 연구원들이나 뭐 교수들이 하는 일이 모델을 만들어요. 그 연구 개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또 시제품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또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나 기계 만드는 회사에서는 어떤 모델을 만들 때 성능 시험 이런 걸 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거죠. 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요. 뭐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ER 다이어그램, 무슨 뭐 프로세스 맵 이런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요. 또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미적 어떤 감상을 목적으로 모델링을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 주제는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모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선 모델은 우리가 그 매체나 주체의 의도, 즉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거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은 비실용적, 즉 정신적 만족,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우리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모델링이 있다. 그래서 매체별로 본다면 소리, 몸짓, 물질, 그림, 수학식, 숫자, 문자, 뭐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보면 이런 거죠. 소리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때 그냥 연주하고 노래하는 즐거워서 자기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타 치고 집에서 노래할 때 그것도 하나의 모델링 행위인데, 그게 무슨 뭐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런 뭐 웅변, 연설, 내가 지금 하는 강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용적 목적이죠.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짓, 우리 바디요. 몸을 하나의 매체로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댄스, 춤을 추는데 직업적으로 춤추는 사람들이 있죠. 직업 댄서들. 이런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추는 거예요. 실용적 목적으로. 그렇지만 자기 혼자 좋아서 그냥 흥얼거리고 춤을 추면 그건 비실용적 목적,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모델링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을 매체로 하는 거, 뭐 조각, 그냥 또 조각도 만들어서 파는 게 목적이라면 그때는 실용적이 되겠죠. 근데 그냥 조각 작가가 자기의 심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조각을 한다. 그거는 그냥 정신적 만족이죠. 그죠? 그림도 그래요. 순수 예술 작품들은 비실용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팔기 위해서, 또는 그 건축 설계 도면을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 고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런 실용적인 목적으로 도면을 그리고 또 만화도 그리고 이러겠죠. 그 다음에 수학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학식 자체를 그냥 혼자 자기가 문제를 풀어내고 거기서 수학 패턴을 찾고 그걸 그냥
그 인생의 행복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 수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비실용적인 목적으로 수학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런 뭐 통계학을 한다든지 경영과학 모델을 한다. 이건 전부 실용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이런 모델링을 하죠. 문자 모델링도 시나 소설, 수필 이걸 전업 작가가 돼서 이걸 직업으로 삼는다. 그러면 실용적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자기가 좋아서 수필을 쓴다든지 혼자 앉아서 그냥 자기 심상을 시로 그려낸다든지 하는 것은 비실용적인 목적인 거죠.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프로그래밍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중에 하나예요. 저 혼자 그냥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혼자 기분 좋아하고 그거 어디다 팔 수도 없고 그거 좀 허접하죠. 내가 짠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어디다 그걸 누가 살 리도 없으니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어디다 팔기 위한 실용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모델링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은 대개 어디에다 팔기 위해서, 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죠. 구분이 되겠죠? 그죠? 매체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도 모델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자 모델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보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위에 있는 문장이 이게 하나의 문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베껴다가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점에 있는 물체는 두 점을 교차하는 선을 향해서 작용하는 힘으로 다른 점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긴다. 어렵죠, 그죠? 이렇게 문자 모델링이 쉬울 것 같지만 차라리 이거를 수학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더 쉬울 거예요. 이거는 그 중력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중력. 물리학에서 중력을 표현하기 위한 문장인데 어려워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수학식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수학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더 어려워요? 이 공식을 이해한 사람은 근데 특히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이 좀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앞에 문장보다는 장황하게 쓴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한 게 더 확실하게 뜻이 와닿죠. 이게 수학 모델이고 앞에 게 문자 모델이에요. 문자 모델은 이게 또 크게 보면은 글도 문자 모델이잖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나는 문학적인 글이 있고 비문학적인 글이 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글은 시나 소설, 수필, 희곡 이런 거를 문학적인 글이라고 그러죠. 이게 문학 작품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비문학적인 글은 설명문, 논설문 이런 책, 그 다음에 보고서 이런 것들이 그 문학적이라고 하진 않죠. 어쨌든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모델을 우리가 문자 모델이라고 한다. 수학 모델은 뭐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봐왔죠. 그리고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경영과학에서 했을 것이고 통계 전공하는 학생들은 많은 통계 모델이 다 수학으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그리고 뭐 이공계 그 화학과 무슨 생물학과 또 뭐 물리학과 이런 데서 배우는 많은 모델들이 대부분 수학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모델, 그림으로 표현하는. 근데 이 그래픽 모델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영어 표현도 다양한데 이것들이 명확하게 잘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이 사진은 포토그래피라고 그러죠, 그죠? 사진 찍는 거 카메라로. 그 다음에 그림은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픽처라고도 하고요. 페인팅. 이 붓으로 이렇게 그린 거는 페인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drawings. 이거는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데생한 것도 드로잉이라고 그러고,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드로잉과 페인팅에는. 붓으로 그린 건 되게 페인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figure라는 말도 있죠. figure.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거는 되게 그 영어로 돼 있는 거 원서에 보면은 다 figure 1, figure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림이
이거 다 포함한 것들을 피거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도표, 차트, 도면 이런 거를 전부 피거라고도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좀 포괄적인 의미죠. 이게 피거, 픽처 이런 말들이.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차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도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게 이제 플로우 차트예요. 어떤 일의 진행 순서를 그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런 게 이제 차트거든요. 도면. 그리고 그 유사한 게 또 도표가 있어요. 지금 근데 문헌을 찾아보면 위키피디아 그다음에 구글 이런 데 다 찾아보면은 이 다이어그램, 차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오락가락해요.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도표는 좀 숫자가 많이 들어가요. 도표에는. 여러분이 그래프에 보면은 그 그림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걸 숫자를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죠? 수식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 그래서 도표에는 수식이 많이 들어가요. 그 여러분 책에 오류가 있어. 내가 그걸 도면과 도표를 바꿔 썼어요. 여러분 수정하세요. 그 부분. 도면은 어떤 물체, 사물, 개념 이런 것들 간의 관계를 보여줘요.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차트는 도면이죠. 또 설계도, 건축학과 학생들은 그 설계 도면이 어떤 그 건물의 배치도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거기에 직접 개입되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에다가 뭐 치수를 쓰기도 하긴 하지만 그게 주는 아니고 대개는 그 사물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도면은 그림을 그려요. 그렇지만 그래프, 이 도표를 그릴 때는 거기에 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수요 공급의 법칙, 그거 다 아는 그림 있잖아. 그거는 그래프로 표현해서 그래픽, 모델이지만, 매체가 그래프지만, 그 안에는 숫자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뜻에, 그 안에. 그죠? 그럴 경우에 도표라고 보통 그러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개념이나 사물들 간의 관계를 보여줄 때는 도면이라고 보통 우리가 분류한다. 근데 뭐 바꿔도, 별 큰 그 잘못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저걸 막 섞었어요. 그래프, 차트, 무슨 다이어그램 이런 말들을 그냥 막 상호 교환해가지고 막 쓰긴 해요. 그래서 명확한 구분은 사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분류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도표는 어느 정도 숫자가 개입된 그림이고 수치와 상관없이 어떤 사물들의 관계만 보여주는 건 되게 도면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지도가 있죠. 그죠? 지도. 지도도 하나의 그래프인데, 그래픽 모델이죠. 그림으로 표현한. 근데 이제 맵은, 그러니까 지도는 뭐가 있냐면 방향이 있어요. 방향.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그냥 서울이 어디 있구나, 대전이 어디 있구나, 이렇게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도를 볼 때는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개 지도는 그려요.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이 기타 그림이지만 실제는 이게 글자로 쓴 게 뭐 락앤롤 뭐 이런 뮤직에 관련된 그 글자들을 가지고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걸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뭐 Nothing can stop a good idea라는 문자예요. 그런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걸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래요. 그 붓글씨도 일종의 타이포그래피예요. 뭐 컬리그래피라고 뭐 영어 단어가 있긴 하지만 붓글씨도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멋을 내서 미적 감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이 작업을 많이 하죠. 글자를 멋있게. 그러니까 표지 디자인 또 뭐 어디 그 건물에 그 건물명 같은 이 표지판을 글씨로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형이 있죠. 도형. 아까 어떤 학생이 도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shape 영어로는 그러니까 사각형, 오각형, 삼각형, 뭐 육각형 이런 그 평면 도형 이런 거를 도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픽이 다양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글을 올리잖아요. 하루에 한 건만 올린다. 근데 10억 명이 올리면 10억 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매일 쌓여요. 이게 한 몇십 년 지나면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2, 3년 전에 올렸던 글 다 지금 보관돼 있죠. 사실 이 우주가 광대무변하다고 하잖아. 그 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것들도 좀 상상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구글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또 뭐 트위터 이런 데 올리는 글들이 그림까지 그 어떻게 그렇게 다 저장이 돼 있는지 내가 이 정보 시스템을 전공했으면서도 진짜 어메이징, 놀랍기만 해요. 어디에 그렇게 다 저장을 하고 있을까? 요즘에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말이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뭐 TV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데이터들이 지금은 범람을 해요. 여기저기에 쌓여 있어요. 그런 데서 뭔가 패턴을 찾아내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 요즘에 하나의 중요한 학문 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왜 보통 성향은 정치적 성향 크게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리버럴 빌리오네어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 성향,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은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고 무슨 관련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큰 덩어리 이쪽은 이제 보수 이 원 크기를 보면은 보수주의자들이 좀 돈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빌리오네어들이 숫자가 많은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거를 그래피컬리 보여주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일단 이해하기 쉽고 이게 이제 뭐 각종 그래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프하고 차트하고 헷갈리잖아. 그죠? 파이 차트도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도 차트라요. 바 차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섞갈려. 그러니까 차트라는 말이랑 그래프라는 말이랑 이렇게 서로 호환적으로 써요. 여러분이 보는 게 이게 파이 차트죠. 이거는 산포도 스캐터 차트, 뭐 스캐터 플랫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포도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점으로 찍은 거죠. 그러면 어떤 이렇게 패턴이 나타나죠. 이런 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의사 전달이 빠르죠. 그 다음에 게이지. 여러분 뭐 차 앞에 게이지 판이 있잖아. 그래서 RPM이 얼마나 빨리 되는가 이거를 숫자로 표현해 주면은 잘 안 익혀질 거라고. 그죠? 운전 중에 그 숫자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날로그 바늘이 쭉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얼마나 내 차가 빠르게 지금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가도 보여주고 또 게이지에 보면은 왜 오일이 지금 기름이 얼마나 남았나 이거를 그래피컬리 보여주죠. 이것도 하나의 차트예요. 그 다음에 지도 그리고 이런 표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표가 과연 그래프냐. 근데 그래프로 보통 분류를 해요. 논문 쓸 때나 책에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바깥에 박스만 그래프지 나머지는 다 문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문자 모델링을 볼 거냐, 그래프로 볼 거냐, 두 가지가 섞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문자와, 이 그래픽 요소를 합친 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이건 내 지난 학기 강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도 시간표 다 가지고 있죠. 이게 하나의 테이블 표죠. 이게 그래프예요? 아니면 문자예요? 그래프이기도 하고 문자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게 그냥 분류를 합시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또 중요한 강의 주제로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인포그래픽 배우려고 나도 이 책을 하나 샀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자세히 잘 안 읽죠. 그죠?
나도 사실은 잘 안 읽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그 신문의 사설이나 뭐 이런 걸 읽어야 뭐 문장력이 생기고 뭐 또 세상을 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배운다 뭐 이래 가지고 신문 갖고 수업 시간에 뭐 토론도 하고 뭐 이랬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그잖아요.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 뉴스들 이런 거 보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뭐 잡지 이런 걸 잘 안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이로 만드는 신문사들이 점점 매출이 줄고 독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도 신문을 게시를 하고 종이로도 계속 찍어내요. 근데 종이로 찍어내는 신문에 그 글자만 빼곡히 있으면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사를 그림으로 바꿔서 기사를 표현하는 거. 이거를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요. 인포그래픽을 하면 이걸 쓰면은 매체로 쓰면은 독자들이 신문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사에서 책을 아예 발간을 했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나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또 아니면 학교 다닐 때도 그 기말 보고서 이런 거 낼 때 인포그래픽을 이용하면 훨씬 더 읽는 사람이 읽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우유를 50g을 먹여라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우유병을 딱 그려주고 요 정도 먹이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평균 요즘에 아이들은 몇 g의 우유를 먹는다. 이런 기사가 있다면은 그걸 글로 쓰는 거는 안 읽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해놓은 사람들이 쫙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이라는 말이 인포는 정보죠. 그죠?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있는 그림 이런 의미예요.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그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쓰잖아. 그죠? 아이콘 이런 것들도 사실 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모티콘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카톡 이런 데서도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 좋다 이렇게 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막 이렇게 막 하하대고 좋아하는 그 이모티콘을 딱 집어넣으면은 그걸로 그냥 의사 전달이 다 되죠.